YTN 뉴스라이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제일 추운 날이라고 그랬는데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두툼한 겉옷 챙기셔야겠어요. 자세한 추위 전망과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아우, 저희가 기다릴 때 모습을 보니까 덜덜 떨고 있었는데 오늘 네. 중무장을 했습니다. 예. 보기만 해도 저도 추운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날이 무척 온화했던 터라 오늘 아침 찾아온 추위가 더 매섭게 느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꺼운 외투와 장갑, 목도리까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찬바람이 불 때면 몸이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날이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9도, 그리고 체감 온도는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기온 2도 선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남 해안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설악산의 기온은 영하 13.7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공식으로는 대관령 영하 6.6도, 서울 영하 2.9도, 대전과 안동, 영상 0.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춘천, 청주 4도, 광주 6도로 예상되고요. 찬바람의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은 오전까지, 제주 산간은 오후까지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 중서부와 호남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 소식이 없어서 나날이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오늘 출근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어요. 네. 예. 그런데 올해 겨울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보다는 덜 추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월과 1월에는 북극에서 오는 기습 한파로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또 1월에는 동해안에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올겨울 날씨 전망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의 핵심은 엘니뇨입니다. 현재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8도 높습니다. 이런 조건이 필리핀 해와 일본 동쪽에 영향을 주게 되면 따뜻한 바람이 우리나라로 불어들며 기온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면 북극 바다 얼음 면적이 크게 준 것은 북극 한기가 남하하며 추운 겨울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유라시아와 티베트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것도 겨울철 찬 공기가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상청은 겨울철 기온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들을 검토한 끝에 전반적인 기온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덜 추운 겨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온을 상승할 수도 있고 또한 하강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올 겨울에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돼야 되겠고요. 하지만 12월 초반과 1월 중후반에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한 북극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올겨울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12월에는 서해안에 폭설이,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1월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동해안에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 촘촘한 일정을 마치고 이번엔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까지 파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런던 마지막 일정은 초청해준 찰스 3세 국왕과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버킹엄 궁에 도착해 부부 동반으로 사흘 연속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새 협력의 장을 열게 돼 기쁘다, 양국 국민이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출국장에 왕실 관리실장이 배웅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기간 경호해준 경찰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날아 프랑스 파리,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세계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서 영어 연설로 정상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한 데 이어 5달 만에 결전지를 또 찾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최종 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 표를 호소할 각국 대표들을 파리에서 만나 마지막까지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막강한 오일머니의 사우디 리야드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코리아 원팀이 부산의 대역전 드라마를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일시 휴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중재역을 맡은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인질 13명이 1차로 풀려날 예정인데요. 인계는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나흘간 일시 휴전이 현지 시간 24일 오전 7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중재역을 맡은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휴전 첫날에는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이 풀려날 예정입니다. 하마스는 이들을 현지 시간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쯤 인계할 예정입니다. They will be 13 in number, all women and children, and those hostages who are from the same families will be put together within the same patch. 하마스의 인질이 석방되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도 풀려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1명당 수감자 3명의 비율로 1차 석방 대상은 39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간의 휴전 기간에는 가자지구 북부는 물론 남부에서도 전투가 전면 중단된다고 카타르 측은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카타르 측의 발표 직후 첫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관계 공무원들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석방 대상자 가족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도 일시 휴전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이 풀려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 240여 명의 인질 가운데 50명을 하마스가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애초 현지 시간 23일 오전 합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교환 방식 등에서 막판 이견이 생겨 하루 지연되면서 가족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We worry a lot about Romy. We miss Romy a lot. I miss Romy a lot. 이스라엘군은 휴전을 앞두고도 하루 300여 차례 공습을 가하며 하마스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맞대응한 하마스는 가자지구 곳곳에서 로켓포를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발효를 앞두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 관련 협상판을 흔들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매우 복잡다단한 날들이 이어질 것이며 실제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종적인 것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하마스가 무자비한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며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어려운 날들이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시작될 하마스의 인질 일부 석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낸터킷에서 가족과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는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단이 가자지구 인질 상황에 대해 새로 알려줄 내용이 있냐고 묻자 석방이 끝날 때까지 업데이트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차로 풀려나는 인질에 미국인 3세 여자아이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손의 검지와 중지를 교체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교체하는 것은 행운을 빌거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고등법원을 찾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우리 법원의 항소심 선고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 국민에게 명백한 불법 행위로 피해를 줬다며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임신과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 16명에게 각각 2억 원씩 배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건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위자료는 2억 원을 넘는 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등도 재판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일본 측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직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송을 이끌어온 법률 대리인단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비로소 온전한 시민권자로 확인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이상 법에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이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실제 일본에서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받긴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작년 1월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이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과를 촉구하는 데 활용할 거라며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소송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명확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보유에 대해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방문해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운반 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과학자, 기술자 등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대해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준동을 상시 장악하는 정찰 위성을 우주의 감시병, 위력한 조준경으로 배치한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도착했다고 전해 이번 격려 방문에는 김 위원장의 딸인 주애도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로 우리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공중 감시 활동을 재개했죠. 여기에 반발한 북한이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9.19 합의를 굴종적 조약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꼬투리 잡았다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마지막 안전핀이 제거돼 충돌 우려가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 관련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방부 대상 국회 현안 질의.
여당은 수차례 9.19 군사 합의를 어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처를 빌미 삼아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깨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 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특히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 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건 적절한 조치였다며 더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데도 야당은 되려 여권의 북풍몰이를 의심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있을 수 없는 저는 정말 망언을 하셨다 저는. 민주당은 북한이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성토하면서도 정부의 후속 대응 방식은 문제 삼았습니다.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 북한이 파기로 맞불을 놓을 거란 건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단행했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겨우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제거가 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득을 보는 건 남북의 정권뿐이라며 총선용 안보 불안 조성 아니냐는 의혹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런 접근법들을 착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다.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라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 탄핵안과 쌍특검 등 쟁점 현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여야가 안보 정책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면서 연말 전국의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사자인 최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원들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해달라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 들어보시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내고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로 몸가짐, 마음가짐, 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주셨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초선인 오영환 의원은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구한 인권, 평등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반면 최 전 의원을 옹호하는 말도 잇따랐는데요. 최 전 의원 발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민영배 의원은 동물농장 안에서는 암컷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 일요일 오후에 행사를 했는데 화요일에 문제 제기가 나온 건 공격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대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내조만 하겠다더니 다 거짓말이지 않느냐며 그걸 빗대 설명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 비하 논란에도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침묵을 지킨다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여성 의원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게요. 본인들이 먼저 SNS나 어떤 그 공개 발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에 도움이 안 되니 당에서 지도부가 알아서 먼저 처리해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 많이 주셨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오리는 잔잔하지만 그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국에서 정말 역할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강성 지지층 개딸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SNS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또 다른 비명계죠.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막 축구를 하다가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무리하게 슈팅을 할 수도 있어요. 차버린다는 거죠. 뻥 차버린다는 거죠. 예. 그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 사람들의 어떤 열망 이런 것들에 자꾸 무리하게 호응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런 정치에 빠지게 됩니다. 지도부가 이런 어떤 뭐 팬덤이라든가 어떤 응원 정치 이런 그 관객 정치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당의 중심을 잡아주면 그런 거에 수혜를 받는 의원들도 약간 조심하게 돼요. 민주당 지도부가 개딸들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한 징계를 내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으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2년 동안 박탈된 상태라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6개월이면 사실 개딸들 눈치를 좀 본 거죠. 되게 약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면 6개월이면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출마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피선거권 박탈된 상태입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뭐 6개월 뭐 기간에도 자숙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것이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을 지적하며 팬덤 정치를 경계하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혐오와 배제,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다며 팬덤의 기대, 스스로 저차원적 정치의 수렁에 빠져든다. 어제 있었던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시상식 축사 내용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논란 직후여서 더 주목하게 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은 상호간의 적이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소속을 자리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경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무찔러야만 적을 대하고 독한 말과 악의적인 행동으로 최소한의 예의조차 내던진 모습들이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반응과 당 안팎의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말조심 당부가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민주당이 5선 연장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김포, 파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대응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입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올해 안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안을 끝까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고요. 법안에 반대해서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전 박살내는 예타 완박법이자 지역 차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은 예타 면제를 통한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도 불참했습니다.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의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나 오늘로서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서 국가 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지역구 사업을 포함한 재정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역할과 책무를 포기하는
조치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 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오늘은 경남을 찾아서 부산 경남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울산을 포함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어서 여야가 또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죠. 불법 촬영은 없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다라는 게 황의조 선수의 주장인데요. 피해자의 변호인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가 영상 촬영을 거부했고 촬영된 영상도 지워달라는 요청까지 했다면서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황의조 선수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경찰은 필요하다면 대질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를 피해자도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는 황 선수 측 주장이 동의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황 선수와 휴대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와 녹취록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다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이라고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황 선수 측이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건 명백한 위법이자 2차 가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국가대표가 축구만 잘하면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의조 선수 측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측이 익명성 뒤에 숨어 본인과 가족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된 형수는 자신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선고가 나기 전까지 억측을 삼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 혐의로 황 선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에서는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길을 걷다가 품속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냈고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경찰도 신속히 출동해서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테이저 건부터 쐈지요. 그런데 이 외투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전기총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남성의 저항은 더 격렬해졌고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한 분이 다치셨어요.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이마를 60바늘이나 꿰매셨대요. 이게 말이 60바늘이지. 눈앞에서 흉기가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집니다. 용기에 감사드리고요.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자정이 다 된 무렵 한 남성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59살 A씨로 두꺼운 외투 안에 흉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출동한 경찰이 저항하는 A씨를 상대로 테이저건을 쐈지만 두꺼운 옷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 한 명이 이마에 60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11시 한 50분쯤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그때쯤 아마 경찰들이 온 것 같아요. 경찰들은 한 대여섯 분인가 와서 좀 있길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고 내가 저희는 이런 흉기 난동 있다면 일단 총력 대응 차원에서 출동 가용 인원을 전부 출동시키고 또 안전장구 착용해서 사전에 또 더 다른 피해 없도록 2차 피해 없도록 즉시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조현병을 알아온 A씨가 최근 약 복용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원인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는 정유정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정유정은 과외부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고요. 국민은 이대로 속히 선고가 이루어지길 기다렸지만 그래도 재판부는 정유정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결단을 내릴 차례입니다. 부산지법의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에 열리니까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죠. 정유정은 지난 5월 중학생을 가장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훼손한 시신을 낙동강변 공원에 버린 혐의도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이 치밀하게 계획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유정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유정에게 반성이나 후회의 기미가 있기는 한 건지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유정은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죠.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한다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뻔뻔하게도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달라고요. 그 기회는 정유정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었어야 했던 것임을 재판부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 그래서일까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가 무척이나 드문 게 현실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국민의 요구에 어떤 판결로 응답할지 오늘의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이 요즘 너무 바쁘셔서 이분들을 대신 보내셨나 보다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전기차 택시가 건물로 돌진해 순식간에 불길을 휩싸이고 만 겁니다. 이게 충격이 워낙 커서 운전자는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솟는 불길을 보고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없이 달려간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세요. 소화기를 가져온 시민, 차 문을 열고 다친 운전자를 구조한 시민 모두 우리의 영웅입니다. 차량은 앙상한 뼈대만 남겨놓은 채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시민 영웅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는 끔찍한 사고 소식을 전해야 했을 겁니다. 택시기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이만하길 천만다행이고요. 하루빨리 퇴원하세요. 차상은 기자입니다. 내리막길을 질주한 전기차 택시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푸른색이 섞인 시뻘건 불길이 택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건물까지 번집니다. 왜 저렇게 빨리 달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을 딱 박더라고요. 바로 불이 나길래 이제 차 후진을 해서 세워놓고 이제 소화기 꺼내러 갔었죠. 70대 택시 운전자가 사고 충격과 화염에 다쳐 빠져나오지 못하자 누군가 운전석 쪽으로 달려갑니다. 불길이 점점 치솟는데 차 문은 살짝 이제 열리는데 운전자가 안에서 불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오나 했는데 못 나오길래 빨리 가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저만 있다 생각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근처에 있던 시민들도 소화기를 들고 달려나와 불이 더 번지는 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가 800도 이상 타오르는 열폭주 현상으로 2시간 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당국이 이동식 소조를 설치해 배터리를 물에 가둔 덕분에 50분 만에 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사고차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택시기사 진술과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15톤 덤프트럭이 다리 밑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불이 나서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체 앞부분이 완전히 들린 15톤 트럭이 다리 틈에 꽉 끼었습니다. 트럭 뒤에 있어야 할 적재함도 곧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6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차량 정비를 받은 뒤 적재함 기어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50m도 채 가지 못하고 짐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더니 무게를 못 이긴 차량 앞부분까지 교량 아래로 끼어버린 겁니다. 바로 갔는데 뒤에 들리면서 벽을 박아버리니까 확 피어버리니까 이제 뒤가 무거우니까 앞에 운전석이 위로 확 올라가 버렸어요.
차량에 갇혀 공중에 매달리다시피 한 A씨는 50분 만에 구조됐고 2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공주시 당진 영덕고속도로 대전 방향 마곡사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60대 남성 운전자 A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불길이 번지기 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주 상태 아니셨어요?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 반쯤엔 경북 봉화군 무랴면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주택 1개 동과 산 0.1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던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내고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CCTV와 녹취록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신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서울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 한 명이 부정행위로 처리됐습니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 마킹을 계속하려다 감독관에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낸 수험생과 학부모가 직접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이후 며칠간 학교 앞에서 교직에서 물러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고 수험생의 아버지는 학교 교무실로 진입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해당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로 진입하려고 하셨어요. 선생님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또 학교 측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감독관의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학교도 수험생 학부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녹취록을 교육지원청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는 수능 당일 자녀가 감독관 명찰 이름을 받고 고사장 근처 학교들에 전화해 교사의 근무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학교 측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감독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감독관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 오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발생한 장애로 입찰이 대거 미뤄졌습니다. 조달청은 조달 참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제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제출 마감 예정이었던 입찰 공고 1,600여 건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지연은 해외에서 집중 접속에 따른 과부하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데 이어서 주민등록 시스템과 조달 시스템까지 크고 작은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발표됐습니다. 넉 달 동안 이어지던 상승세가 멈췄는데 특히 올해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구의 매매가가 31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셋째 주에 시작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19주 만에 멈췄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종료와 미국발 고금리 불안, 저가 매물 소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번 달 들어 상승세가 둔화하더니 보합세를 기록한 겁니다. 수도권은 상승폭이 줄고 지방은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매매가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0.02% 떨어지며 31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차이가 커지고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재건축 호재와 함께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가격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남이 하락 전환했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일부 주춤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주간 조사라는 점 때문에 당분간은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주거 여건이 양호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0.16%포인트 올랐지만 지방은 0.03%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중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주요 단지의 전셋값이 상승과 하락이 혼조하는 양상을 보이며 상승폭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의 알짜배기 재건축 사업권을 두고 대형 건설사끼리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사업성을 따져가면서 선별적으로 사업 수주에 나서는 겁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로 주목받는 공작 아파트. 여의도공원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지상 4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서울 정비 사업의 대여로 꼽혔습니다.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입찰에 참여한 건 대우건설 한 곳뿐이었습니다. 건설 경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로 여겨지던 서울의 정비 사업마저 입찰 경쟁이 시들해진 겁니다. 준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주공 10단지 재건축 사업에는 삼성물산 한 곳만 참여했고 노량진 뉴타운 최대 규모인 1구역 정비 사업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습니다. 고금리에 자금이 말라붙은 건설사들이 선별적으로 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는 탓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공사비도 업체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9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53.6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5%, 3년 전과 비교하면 28% 껑충 뛰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줄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민간 주거부문 건설 수주액은 35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감소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의 수주 환경이 작년보다는 좀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는 PF 대출 상황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따른 자금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최근에 공공기관 앱이나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해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칭 앱과 계정이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20, 30대 젊은 층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송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소 탄소 중립 포인트에 관심이 많았던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휴대전화에서 관련 앱을 발견하고 바로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포인트를 받아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앱이 있으면 편리하게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앱은 가입 이후에도 약속했던 포인트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45,000원가량을 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포인트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의 돈이 나가는 거지? 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 알고 보니 관련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악용한 사칭 앱이었습니다. 실제 포인트 제도에 대해 적어놓은 그럴듯한 설명과 절차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앱이 너무 완벽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었고 누가 봐도 이제 그 앱은 환경부에서 만든 앱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박모 씨도 황당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평소 쓰던 로봇 청소기가 고장나 수리를 받으려고 청소기 업체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물건을 바꿔줄 테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192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묵묵부답.
얼마 안 가 계정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청소기 업체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베껴 만든 사칭범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속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 발로 들어가서 속은 것 같아서 너무 황당했어요. 이처럼 사칭 앱과 계정을 이용한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결제를 해야 할 땐 이중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을 해보든지 하거나 그 공공기관에다가 전화를 해보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2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 앱스토어 운영사나 카카오톡 차원에서도 결제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인된 사람말 계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얼굴과 팔다리 등이 심하게 훼손된 거린들이 출몰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붙잡아서 봤더니 모두 중국 국적이었는데요. 인신매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태국 학생 교복을 입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여성. 얼굴은 염산을 뒤집어 쓴 듯 녹아내렸고 양쪽 손가락도 문드러졌습니다. 가방에선 동양받은 지폐와 동전이 쏟아져 나옵니다. 영등포 구립도서관이라고 한글로 적힌 천주머니도 눈에 띕니다. 태국에선 구걸 행위가 불법이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원 확인 결과 4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6지역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거린 6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하나같이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화상을 입었고 사지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4명은 중국에서 화재로 크게 다친 뒤 태국에 건너와 자발적으로 구걸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들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중국어 통역사와 연결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역은 체포된 거린 한 명당 1만 밭, 약 37만 원의 보석금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인신매매 가능성을 의심해 풀어주지 않고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จะมานั่งขอเงินแบบเนี้ยแล้ววันหนึ่งเนี่ยนั่งเนี่ยประมาณ 5-6 ชั่วโมงเนี่ยได้เงินประมาณ 10,000. 한간에선 지난 9월 13일부터 시작된 중국인들의 태국 무비자 관광을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거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라며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체포된 거린들과 영사면담을 통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온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법과 관습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랬는데 1월이 됐습니다. 전국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최고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름이 더우면 더 그렇다. 그런 옛날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다 사라졌어요. 네,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부터 다시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11월인데도 온화하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낙엽도 놀란 걸까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 노랗고 붉게 물들기도 전에 떨어진 초록색 은행잎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또 올겨울은 얼마나 추울까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옷 어떻게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 8시쯤 기온이 9.9도였거든요. 11월 아침 기온치고는 꽤 높았죠. 네. 또 낮에도 한 15도 정도. 그래서 포근했어요. 그런데 오늘 영하 한 3도 떨어질 걸로 예상했잖아요. 예. 당연히 이런 때 이제 전형적인 환절기이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저도 두툼한
패딩 점퍼를 예,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 지금 저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린 걸 보면은 서울 기온이 영하 2.9도, 체감 온도는 영하 8도라 그래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천 대륙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아침보다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떨어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어서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추울까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아침은 영하 한 6도 정도 예상이 되니까 그래요. 낮에 해가 뜨면 잠깐 오르겠지만 대개 어제 한 낮 기온이 14, 5도 됐거든요. 오늘은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 3도밖에 그러니까 영하 한 3도에서 낮 기온이 영상 한 2, 3도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지금 내려온 공기가 이제 차단 얘기죠. 햇볕이 데우지 못할 정도로 차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한겨울 날씨인 건가요? 그렇죠. 영하권이니까 이제 전형적인 겨울 날씨죠. 겨울 날씨 우리나라 특징이 당연히 아침에 영하로 떨어지고 12월 한 25일, 1월 초쯤 가면 아침 기온이 한 영하 15도, 낮 기온이 영하 5도 이런 기간이 한 사나흘 되거든요. 그때가 가장 그런 극심한 그 추위가 있어서 낮 기온이 영하로 가는 때가 되면 이제 전형적인 아주 강한 추위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예. 아, 요즘에 이거 가을인가 겨울인가 이게 참 헷갈릴 정도로 날씨가 좀 포근했다가 또 추웠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또 급격하게 추워졌다가 예, 이런 날씨가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결정하는 요소가 한반도 주변만이 아니라 자, 우선 크게 넓게 거시경제, 미시경제 하듯이 적어도 겨울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거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극의 기온이 이제 겨울에 한겨울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경향성,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추워야 될 북극이 덜 추워졌어요, 과거보다. 그래서 북극과 우리 한국이 있는 이 중위도 지방과의 온도차 때문에 늘 봄, 여름, 가을, 겨울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게 제트기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이제 그 북극의 찬 공기가 가장 기온이 낮을 때 이 제트기류가 온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트기류가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극이 그래서 기온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는 게 지금 지난 올해 5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또 서쪽으로 인도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서쪽에 대서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눈이 시베리아에 어떻게 덮여 있느냐, 티벳에 얼마나 덮여 있느냐, 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시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자, 지금 엘니뇨라고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평년보다 1.8도가 높습니다. 그 바닷물의 동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요. 그게 이제 엘니뇨라는 거죠. 그다음에 동인도양의 바닷물의 온도는 평년보다 낮아요. 근데 서인도양, 저 인도 옆에 거기는 평년보다 높아요. 또 대서양의 북대서양의 그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반면에 대서양 남쪽은 더 높거든요. 자, 이런 바닷물의 온도들의 변화. 그다음에 우리가 만주라고 불리는 우리 북쪽에 눈이 비교적 많이 와서 눈이 많이 덮여 있습니다. 또 티벳 부근에 평년보다 눈이 많이 덮여 있어요. 그런 이런 어떤 현상들.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에서부터 이 동쪽까지 그런 어떤 눈이 얼마나 덮여 이런 게 자, 지금 그 북극의 바다에 바렌츠 카라 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11월이면 10월 때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바렌츠 해가 지금 바다에 구멍이 생겼어요. 얼음이 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완전히 녹았고 이제 그래서 북극 바다에 얼음이 녹는 추세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여름에 녹았다 겨울에 얼었다를 반복하는데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그게 안 녹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더운 공기들이 저 북극으로 몰려가지고 성층권까지 이 따뜻한 공기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성층권 돌연 상승이라는 성층권에 북극에 이제 교란이 생겨서 그런 그 극소용돌이가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북극에 갇혀 있어야 될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우연히 우리 동아시아에 딱 걸리게 되면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한파가 오는 거고요. 다행히 저 미국 쪽, 유럽 쪽으로 가면 그쪽이 추운 거고, 다행히 우리는 그때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뱀이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사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압 제트 기류가 솟아오르는 쪽, 능 쪽에 걸리면 겨울치고 또 안 추운 겨울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12월 초가 어떻게 되느냐, 뭐 1월 어떻게 되느냐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지금 추위가 좀 일시적인 겁니까? 뭐 며칠 동안만 이렇게 그러니까 추운 이제 거예요? 지금 그 추세로 들어보면 이게 막 일주일 열흘 가는 추위는 아니고요. 기습 한파죠, 한파.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내일, 모레 정도가 서울 기준으로 영하권에 들어설 거고요. 다시 또 공기의 흐름은 바뀌어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일시 또 2, 3일 상승했다가 27일 날 또 비가 오고 난 뒤에 또 기온이 떨어지는 이런 기온 변화 예상이 돼서 올 겨울 그런 어떤 거시적인 분석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북극 진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북 간의 온도 차, 이게 분명히 지구온난화 때문에 과거보다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제트 기류가 사해갈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 북극 진동을 지수화해 놨는데, 현재 북극 진동이 음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면 올 겨울 날씨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뭐 덜 추울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12월, 1월, 얘기가 2월, 나오던데. 예, 12월, 1월, 2월을 겨울로 보는데, 겨울 전체적으로 기온 전망을 해보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한 40%. 그러니까 평년과 비슷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겨울의 평년을 생각해 보면 추운 게 겨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높을 확률이 40%. 그래서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합하면 80%이기 때문에 올겨울이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평년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있다. 그게 이제 그 뭐 엘니뇨와 갖다 붙이면, 엘니뇨가 심한 해는 이쪽 그 서태평양의 바다 그 기온이 비교적 그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 엘니뇨와 연관성, 자, 북극 진동에 의한 북극의 한기가 내려올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과 생각해 보면 하여간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합해서 80%니까 그렇게 막 엄청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혹한이 올 가능성은 우연에 의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동아시아로 내려오면 그런 가능성인데, 그걸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한 뭐 열흘 전 되면은 다 그런 정보가 나오죠. 네. 예. 보니까 원래 어제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서였더라고요. 그런데 뭐 서울이나 전국 곳곳에 이미 일주일 전에 첫눈이 오지 않았습니까? 11월 17일. 예. 부산을 비롯해서 남부지방에도 눈이 꽤 많이 내렸는데, 이건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대개 첫눈이 첫눈답지 않게 그냥 희지부지하게 내리는데요. 그렇죠. 올해 첫눈 때는 저 남쪽에는 10cm 가까이 눈이 내려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거든요. 11월에 부산에 눈이 내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그래요. 올해 부산에 0.9cm 정도의 눈이 내렸는데, 찬 공기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여름 내 데워진 서해 바다가 따뜻하거든요. 이 찬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게 되면 바다 효과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그 구름이 저 전라도 서해안 쪽으로 들어가서 눈이 많이 내렸고, 그게 강한 바람을 타고 저 동쪽, 경남 동쪽까지 가서 그런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소서가 어제가 아니라 그제였죠. 네네네. 예. 자, 첫눈 이렇게 일찍 내렸는데, 그러면은 크리스마스에도 눈이 올까? 이거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 기상청 있을 때도 항상 이때쯤 나오는 게 그 얘기인데, 지금 딱 한 달 뒤네요. 오늘이 11월 25일이니까 오죽하면 그 무슨 그 백화점인가요? 그래서 12월 25일 눈이 올까요를 퀴즈로 내고 막 이런 이벤트도 했었죠. 그래서 맞추면 무슨 상품 주고 이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파가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서해안에 그게 걸리게 되면 25일에 걸리게 되면 눈이 내릴 가능성은 있는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얘기를 보니까 올 겨울에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이제 좀 덜 추운 그런 겨울이 예상된다. 하지만 갑자기 확 추워지는 날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습 한파. 그게 이제 북극의 찬 공기가 넘쳐오는 때에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런 때 걸리게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고요. 남쪽 따뜻한 공기가 주류를 이룰 때 걸리면 별로 안 춥네, 이런 이제 겨울이 돼서, 그런 기온이 따뜻했다 추워졌다가 분명히
극적으로 그 어떤 널뛰게 하는 그런 기습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고 예. 그 기습 한파가 찾아오게 되면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내릴 겁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 수 있으니까 이제 대비를 좀 잘 하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오락가락한 날씨 때문일지 요즘에 은행잎들을 보면은 좀 대부분 초록색인 경우가 많아서 제가 어제 또 네. 퇴근길에 저도 이렇게 회사 근처를 네, 네. 돌아봤더니 요런 은행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노랗게 네. 물들여야 될 은행잎이 파랗게 떨어진 거네요. 녹색으로. 그렇죠. 네, 이게 네. 은행잎이 낙엽이 돼서 떨어지면은 이게 네. 노랗게 물들어서 네.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물들기도 전에 네. 떨어진 거예요. 예, 요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한 아침 기온이 한 영상 5도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푸르던 그 나뭇잎들이 이제 그 엽록소가 파괴가 되면서 붉은색 또는 노란색, 갈색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올해 11월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11월 초에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5.6도까지 올라가서 서울에서 11월에 나타난 기온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깼거든요. 예. 일부 지방은 29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온 현상이 11월 초에 나타났는데 예. 자, 이 단풍이 곱게 물들려면 기온이 좀 낮아야 되는데 워낙 기온이 높았거든요. 그러다가 중순에 가서 갑자기 그런 그 첫눈이 내리던 그때 그 기온이 서울에 영하 3.6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자, 이렇게 서서히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야 되는데 따뜻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직 색깔이 안 바뀌었죠. 그런데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니까 저렇게 노랗게 물드는 은행잎이 물들지 않고 떨어지는 게 많이 나타나는데 올해 그 단풍은 그래서 기온이 그렇게 그 단풍이 물드는 10월 달과 11월의 초에 기온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쁜 단풍은 아니었던 그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틀 전에 첫눈 온다는 소설이었는데 그보다도 며칠 전에 이미 첫눈이 내리고 그때 이제 17일. 추웠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그 이후에 또 포근한 날씨가 그렇습니다. 이어지고 네. 이러니까 나무들도 좀 오락가락한 날씨에 좀 헷갈렸던 것 같기도 하고. 날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 식물과 동물들이거든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날 추워지면서 또 걱정되는 게 미세먼지예요. 네. 예. 어제 보니까 또 이게 공기가 높았어요. 굉장히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죠. 자, 그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1년 12달 화력, 그러니까 발전, 그다음에 수송, 교통 문제, 자동차, 산업, 공장들, 생활, 우리 냉난방 이 네 부분에서 1년 12달 미세먼지는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잊어버리고 별로 관심이 비가 많이 올 때, 여름철 이런 때는 미세먼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제 어제 우리나라 기온이 확 높았던 이유가 이동성 고기압권에서 서풍이 불었거든요. 예. 바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4만 4온이라고 그런 거를 언론이 4만 3이라고 하더라고요. 3일 춥고 나흘간 미세먼지가 높다. 따뜻한 때. 그 이유가 공기가 잘 확산되지 않고 기온이 높을 때는 어김없이 남서풍 또는 서풍이 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고정적으로 있어요. 그건 뭐 요일 상관없이 계절에 상관. 그런데 날씨 때문에 그게 흩어지고 비에 씻겨내리고 이러다가 그게 갇히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발원되는 양 플러스 어제 같은 기상 조건 서풍이 불었거든요. 우리나라 서쪽이 중국의 그 공장지대거든요. 그게 더해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어김없이 그건 높아질 겁니다. 그건 뭐 예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겨울에 좀 풀렸네 그러면 미세먼지 높아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 정도가 영하권 보이고요. 다시 평년 기온. 요즘에 평년 기온이라는 게 아침이 한 영상 2, 3도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영하 오늘 2.8도 떨어졌으니까 평년보다 낮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오늘 내일 모레 정도가 평년보다 낮고 그 뒤는 평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하루 만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와는 다르게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서울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13도나 낮았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기온 2도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외투뿐만 아니라 목도리나 장갑 등 보온용품도 챙겨주셔서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파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강원,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설악산 기온이 영하 13.7도까지 내려가며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요. 공식 기록은 대관령 영하 6.7도, 동두천 영하 4.6도, 파주 영하 4.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에도 서울 2도, 춘천과 청주 4도, 광주는 6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의 종일 체감온도는 이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약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은 오전까지, 제주 산간은 오후까지 1에서 3cm 안팎의 눈이나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비나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중서부와 호남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오늘 뉴스라디오에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